고등과학원은 한국의 기초과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1996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순수이론 기초과학 연구기관입니다. 고등과학원에서는 수학부, 물리학부, 계산과학부, 세 학부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석학을 포함한 교수진과 젊고 유능한 연구원들이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처럼 바이올로지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이올로지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액티브하고 이제 컨퍼런스를 통하든 워크숍을 통하든 계속 개최함으로써 그런 외부와의 인터랙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국가에 도움이 되고 인류에 도움, 국가뿐이 아니라 사실은 인류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는 게 키아스의 미션이거든. 고등과학원은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우주의 산나만상의 현상에 숨어있는 법칙을 연구하는 이론기초과학 연구소입니다. 고등과학원은 수와 공간을 연구하는 수학, 그리고 물리적인 현상의 근본적인 관점을 찾고 이해하려는 이론물리, 슈퍼컴퓨터의 활용이 필요한 계산과학 등 3개의 학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을 할 때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교수님들, 연구원들, 사실은 대학원생들에게까지 항상 저는 뭔가를 물어보는데 되게 그러다 보면은 묻다 보면은 답이 저한테 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묻다가 그냥 제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배우고 있는 것 같고 저 자신도 사실은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제가 다녀본 학교 중에 제일 재미있는 학교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고등과학원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개방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개방적인 것은 결국은 고등과학원의 자신감에서도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고등과학원의 미션 중에 하나가 그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등과학원이 깊숙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 그리고 누구든지 같이 열심히 일해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망,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하고 연구하고 싶은 사람이 오고 싶은 기관이 되는 것이 고등과학원의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과학원에서는 매일 수많은 연구가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우리들이 물어보는 질문과 이해의 영역을 끊임없이 넓혀가는 곳입니다. 고등과학원의 표어는 불가능을 상상하라입니다. 영어로는 Imagine the Impossible이죠. 고등과학원 수학부는 수십 년, 수백 년 풀리지 않은 난제에 도전합니다. 물리학부는 우주와 물질의 비밀을 탐구하는 연구에 매진하고 있지요. 또 계산과학부는 방대한 계산을 통해서 자연의 신비를 풀고 있습니다. 고등과학원은 국제적 석학인 교수들과 패기가 넘치는 박사후 연구원들이 모인 곳이며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연구의 주된 동기가 바로 호기심이지요. 그래서 고등과학원은 호기심의 최전선입니다. 창조성의 발상지입니다. 그리고 상상력의 무대입니다. 고등과학원은 손을 뻗으면 어디서나 새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수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고등과학원이 진리 탐구의 험난한 길에서 어떠한 연구 성과를 거둘지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가끔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기초과학을 연구하고 있냐고. 우리는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풍요는 지난 세대 수많은 기초과학 발전의 결실이라고. 자연의 본질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비밀들을 찾아가는 열정과 노력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움직임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불가능을 상상하는 오늘 우리들의 탐구가 세상을 더 높은 방향으로 이끌고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선물이 되어줄 거라고. 지난 20여 년의 시간이
그러할 땐 말이죠. 고등과학원. 네, 안녕하세요. 오픈키아스 대중 강연 시리즈 물리학의 최전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물리학의 최전선 진행을 맡은 고등과학원의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요. 이 물리학의 최전선은 매년 2번 한국물리학회가 열릴 때 이제 봄과 가을에 열리는데요. 그때마다 함께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중분들과 함께 최신 물리학의 진수를 함께 맛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왔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팬데믹의 영향으로 아쉽게도 이러한 이제 행사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만나자 이렇게 의논이 진행이 돼서 여러분들을 함께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예, 여기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서 기쁘다 이렇게 채팅을 넣어주고 계신데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의견 있으시면 그렇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대면 모임으로 참 하면은 서로 간에 이렇게 호흡도 하고 참 질의응답도 주고받고 참 좋은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유튜브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줌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 줌을 선택한 이유는 그래도 여러분들의 어떤 채팅창에 어떤 의견도 보내주시고 서로 질의응답도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소통의 창구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면 모임이 아니다 보니까 좀 같이 호흡할 수 없는 점들이 아쉬운 점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좀 적극적인 호응이 물론 저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오늘 강연을 해주신 박성찬 교수님께도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아서요. 이 본격적인 우리 물리학의 최전선 시작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어떤 호응을 조금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줌 미팅 많이 해보셨죠? 줌 미팅 아래에 이렇게 버튼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박수를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엄지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웃음을 보내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채팅창에 여러분들 의견을 보내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강연자분을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모시면 여러분들의 좀 이렇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이모티콘으로라도 이렇게 좀 같이 호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간단하게 마이크를 잠깐 켜서 박수 소리를 들려주셔도 상관없고요. 그거 잠깐 연습을 하고 우리 강연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벌써부터 저렇게 하고 계시는 분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번째 연습을 해보고 이거 연습입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의 강연자이신 박성찬 교수님을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지금 스피커 나오고, 네, 아주 좋습니다. 지금 짝짝짝 나오고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열띠게 호응을 좀 해주시면 강연자분께서 굉장히 아주 열정적인 강연을 해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너무나 지금 호응을 잘해주셔서 좋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강연자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강연자분 소개 화면을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예, 오늘 이제 강연을 해주실 분은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계신 이제 교수님이십니다. 박성찬 교수님이시고요. 현재 암흑우주연구실의 PI를 맡고 계시고요.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 2002년에 졸업을 하셔서 물리학 박사로 졸업을 하셔서 지금 암흑우주연구실 PI를 맡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PI를 잘못 읽어서 파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PI를 PI라고 읽으셔야 합니다. PI는 여기 오셨으니까 제가 대중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Principal Investigator의 약자이고요. 그래서 파이라고 잘못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해석을 하자면은 연구실의 짱이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늘 그러면 지금 방금 소개를 해드린 암흑우주연구실의 짱이신
박성찬 교수님을 이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다 같이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박수 쳐, 일단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채팅창으로도 박수 쳐주시고 계십니다. 예. 네. 예, 사실은 제가 뭐 간단히 소개를 드렸지만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론 물리학을 공부하는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는 주제가 입자물리와 우주론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연구실 이름을 암흑우주연구실이라고 지었고요. 이 연구실에 많은 연구원분들 그리고 또 다른 교수님들 함께 협력하셔가지고 열심히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정말 이렇게 뭐 예전에도 이렇게 여러 번 뵀었는데 이렇게 뵈니까 참 좋은데요. 암흑우주를 연구한다고 해서 이 박성찬 교수님이 뭐 어둡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박성찬 교수님 굉장히 밝으신 분이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암흑우주 연구실에 계신데요. 네, 그곳에서 이 청중분들을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뭐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 내용이 저희 연구실의 연구 주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우주에서 가장 작은 것, 즉 입자, 소립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주에서 가장 큰 것, 그럼 우주 자체겠죠. 그 전체를 이해하고 싶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냐, 그리고 우주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고 우주의 시작은 어땠고 끝은 어떨 것이냐, 이런 아주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답하고 싶은 게 저희 연구실의 연구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우리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그 우주를 쳐다보면 항상 그렇게 신기한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어떻게 우리 연구를 해나갈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뭐 물론 이제 물리학에는 굉장히 또 여러 분야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암흑우주 같은 곳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계기 뭐 이런 것이 있을까요? 예,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실은 그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게 됐는데요. 하지만 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 사실은 모르는 것도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한 10년, 20년 정도의 연구 성과를 돌이켜보면은 우주에서 대부분은 실은 우리가 모르는 물질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모르는 에너지와 모르는 물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 신대륙이 열려 있는 거죠.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그래서 그렇게 큰 신대륙을 가보고 싶은 게 제 연구의 어떤 욕망의 방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암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둡다라는 의미를 떠나서 뭔가 모르는. 예, 맞습니다. 미지의 어떤 물질에 대한 탐구를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네네. 이름으로는 뭐 다크 매터, 다크 에너지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물질적으로도 물론 그 빛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른다는 의미도 함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미지의 세계를 어떤 탐구하는 이제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신데요. 뭐 아마 연구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런 일들을 겪는데 아마 이제 연구자로 쭉 하시다 보면 뭔가 좀 인상에 남는 순간,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한 가지 좀 말씀해 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이론 물리학을 하다 보면은 정말 풀고 싶은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고차원 블랙홀이 어떻게 붕괴하느냐 이런 문제에 제가 굉장히 집중해서 연구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코넬에서 연구하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정말 새벽이었어요. 제가 새벽까지 일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계산한 결과들이 제 컴퓨터에서 갑자기 그 답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굉장히 그 전율을 느꼈고 이 길이 제가 계속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확신을 하게 됐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예. 정말 저도 그런데 이게 정말 그 계산한 게 딱 뭔가 맞았을 때 그 희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아마 그런 맛에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강연은 크게 일부와 먼저 이제 강연 제목이 이 힉스 입자와 아기우주입니다. 이게 힉스 입자라고 하면 저도 물리학을 하는 입장에서도 언제 봐도 좀 신기하게 느껴지는 그런 입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저는 이 힉스 입자보다도 그 아기우주가 더 꽂혔는데요. 저기 제 아내가 이제 이 제목을 듣더니 너무 제목이 귀엽다고 그냥 아기상어가 생각난다고 그래서 혹시 뭐 평소에 이렇게 귀여운 거 좋아하시는 제목을? 귀여운 거 뭐 다들 좋아하실 텐데 실은 그 베이비 유니버스라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좀 어떤 용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학 용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까도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어느 선생님이 저 만나고 오늘 아기 우주 얘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기 우주는 우주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우주를 제가 말하고 싶은 거고요. 그때가 실은 우리 입자 물리학자들이 정말 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아기 우주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 우주라는 말이 결국에는 이제 우주의 어떤 초기 상태, 네, 맞습니다. 뭔가 그 상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더 알 수 있고, 그러면 오늘 강연도 그에 대한 강연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강연 내용을 곧 들으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 본격적으로 강연을 들으면 이제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될 텐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오늘 강연 순서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연 그 옆에 보시면은 그 시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우주를 논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우주에는 뭐 1, 2분이라고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뭐 플러스 5분이 되건 마이너스 5분이 되건 여러분들 아주 큰 아량으로 잘 이렇게 너그러이 양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대략적으로는 강연 두 가지, 크게 이제 두 개의 강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이 있고요. 강연 1 그리고 강연 2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강연자와의 대담 혹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강연 중간에 이렇게 좀 궁금한 게 생겼다 그러면은 채팅창에 이렇게 그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요. 이제 보고 있다가 아마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원하시면은 직접 줌에 마이크를 켜고 화면도 켜주시면 좋겠고요. 같이 직접 질문을 하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또 너무 많은 질문이 있으면 모든 질문에 다 답은 혹시 드릴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조금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강연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강연마다 퀴즈가 나가게 될 건데요. 퀴즈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1번 퀴즈는 강연 1과 관련이 있고요. 2번 퀴즈는 강연 2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연과 이제 잘 들으시면 답을 아주 쉽게 맞출 수가 있고요. 이 퀴즈의 답을 보낼 링크 주소가 그 아래에 공개가 되어 있죠. 이것은 채팅창으로도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에 들어가서 답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선별해서 약 50여 분 정도, 지금 몇 분 들어와 계시나요? 아직 100분이 안 들어와 계시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보내주세요. 그래서 약 50여 분께 기념품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 퀴즈 두 개에 대한 답을 모두 다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퀴즈를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1번 퀴즈는요. 과학자들이 더 큰 가속기로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입자를 만들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이런 퀴즈죠. 그리고 항상 뉴스 보면 큰 가속기 만드는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과학자들은 그런 것을 만들고 싶어 할까? 이제 이런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주의 어느 곳을 봐도 아주 매끈하고 균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알 수 있는데 어떤 이론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지 그 지금 채팅창에 링크는 채팅창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방금 올려드릴 테니까요. 자, 그래서 어떤 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지 강연을 잘 들어보시면 아마 쉽게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강연자분께 제가 말씀드린 힌트도 한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페이지도 하나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행사에서 그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또 링크도 올려드릴 테니까 이게 다 강연이 끝나고 이 링크에 들어가셔서 참석해주신 만족도 조사에 참석해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에코백을 보내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연 닫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그 박성찬 교수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얼굴이 안 보이는군요. 네. 안녕하세요. 박성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가 여기 힉스 입자와 아기 우주라고 했는데, 힉스 입자는 표준 모형이라고 부르는 입자 물리학에서 예측했던 입자이고요. 이게 그런 입자 중에 가장 최근에 발견된 입자입니다. 그리고 표준 모형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된 입자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성이 있죠. 표준 모형이 완성되었다. 그 다음에 아기 우주는 바로 이 표준 모형과 함께 생각했을 때 우주가 아주 어릴 때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과학자들이 알아냈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힉스 입자와 아기 우주라고 붙여봤는데요. 퀴즈에서 잠깐 저기를 힌트를 드리면 앞에 힉스 입자와 관련된 게 아마 첫 번째 퀴즈의 답과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기 우주 파트는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릴 텐데 두 번째 퀴즈의 답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제가 이제 만든 제가 속해 있는 연구실의 이름인데 암흑 우주 연구실입니다. 영어로 Laboratory for Dark Universe라고 불러요. Dark Universe는 저희는 이거랑 상관없이 했는데 제가 구글을 해보니까 헐리우드에서 다크 유니버스라는 거를 이미 차용해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데 썼더라고요. 뭐 여기 잘생긴 분들 나오죠, 그죠? 이게 못지않게 잘생긴 분들이 암흑우주 연구실에 속해 있는데요. 암흑우주 연구실에서는 입자와 우주를 연구합니다. 이론적으로 연구하는데 이론적으로 연구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물리학을 통해서 근원에 대한 질문에 도전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원이라 하면 우리가 모든 질문, 어떤 물리학적인 질문을 던져보면 그 질문에 답을 하는 데서 방향성이 있는데요. 그 방향의 끝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물고 나올 때 그 질문의 끝에 도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질문. 물리학에서 뭐가 그런 질문일까요? 물질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나? 라고 했을 때 들여다보면 더 작은 구조가 나올 텐데 가장 기본적인, 가장 펀더멘탈한 빌딩 블록이 뭐냐? 원자보다 더 작은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답하고 싶은 거고요. 그런 질문에 도전하면서 또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게 그렇게 가장 기본적인 물질에 도달하면 그런 기본적인 물질들은 어떻게 서로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상호작용을 하냐라는 것들을 이해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대답해보고 싶은 게 바로 이 암흑우주 연구실에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제 연구실, 제 오피스 사진인데요. 어떻게 연구하는지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일단 책상 있고요, 그죠? 칠판 있고요. 칠판에 뭘 열심히 쓰고 계산도 하고 컴퓨터도 있고 또 머리가 아프니까 여기 음악도 듣고 그렇게 합니다. 뭔가 이론 물리학자들이 생활한다면 뭔가 이런 걸 상상하시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 많은 이론 물리학자 분들이 이런 느낌의 연구실에서 많이들 연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또 까탈스러워가지고 칠판에서 쓰는 분필도 아주 특별한 분필을 사용하곤 해요. 수학자들도 저희와 경쟁을 합니다. 자, 이건 두 번째 또 사진, 이것도 제 오피스 사진인데 보시면은 또 다른 계산들을 막 한 것들 보시죠, 그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도 하고 좀 이런 취미 활동들 하면서 물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이런 취미를 하나 가지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네,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물리학을 연구하는 어떤 방법이라고 했을 때
그럼 뭘 하냐? 물리학자들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의 언어는 수학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고등과학원도 가만 생각을 해보면 수학과 물리학을 함께 연구하는 곳이잖아요. 그것들이 사실은 이유가 있는 거죠. 물리학의 언어가 수학이 되고 수학을 연구하는 것들이 결국은 물리학의 어떤 인사이트를 주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일부의 주제는 보이는 우주와 보이지 않는 우주라고 잡아봤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우주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 이런 걸 생각해 볼 텐데요. 자, 보시죠. 일단 첫 번째 일부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소립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본 입자, 히그스를 비롯한 이런 입자들입니다. 이런 입자들이 우리 우주에서 발견한 존재 중에 가장 작은 것. 또 다른 말로는 이런 것들을 어떤 퀀텀, 그리고 복수로 말할 때는 퀀타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 현대물리학에 와서는 그 어떤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은 양자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자장이 모든 곳에 있고 양자장이 양자역학적으로 요동을 하면서 가끔은 입자라는 상태를 만들어내요. 그 이유 때문에 사실은 소립자들, 같은 종류의 소립자들은 전혀 구분이 안 되고 정확히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그 입자들이 첫 번째 등장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등장인물은 우주, 존재하는 가장 큰 것. 우주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상상할 수 있겠죠. 우주보다 더 큰 것. 질문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주가 하나냐?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와 겹쳐있는 혹은 또 이 세계 뭐 좀 다른 우주도 혹시 있냐? 이런 질문도 할 것 같은데 제가 관심 있는 그 우주는 우리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주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주, 그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우주, 이 우주가 제 관심사예요. 이론학자이기 때문에 실은 우주를 좀 더 넓게 생각해서 연구를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사실은 너무 넓게는 가지 말고 좀 소박하게 하자, 그냥 우리 우주만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죠. 제가 풀고 싶은 문제에서 우리 우주만 생각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면 여러 우주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소립자라고 말한 이 우주에서 가장 작은 대상과 가장 큰 대상인 우주가 현대물리학의 큰 어떤 범주 안에서는 결국은 만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은 한 가지 언어로 사실은 기술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스토리냐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선 현대물리학이 다룰 수 있는 범위는 얼마나 크냐. 가장 작게는 실험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길이는 현재 10의 마이너스 19승 미터. 10의 마이너스 19승 미터 이러면 0점에서 0이 몇 개 붙는 거죠? 19개가 붙는 거죠. 그죠? 그렇게 작은 미터. 1미터보다 1조 배보다도 1000만 배 더 작은, 맞죠? 예, 그렇게 작은 거리입니다. 이 정도 작은 범위는 핵 사이즈보다도, 핵 크기보다도 한 10,000분의 1 정도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물리학자들이 실제로 연구해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그 다음 가장 큰 영역은 어디냐면 10의 26승 미터. 그러면은 1조 배의 10,000배 정도 되죠. 조배의 10,000배, 1m를 조배, 만배 하면 되는 그 정도 크기인데 이 크기가 바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입니다. 이렇게 큰 우주를 다루는 물리학을 우주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현대 물리학이 다루고 있는 범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게 끝이 아니겠죠. 물리학자들은 이 범위를 더 넓히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넓히느냐? 더 짧은 길이도 알고 싶다. 핵의 크기보다 10,000분의 1 작은 데서 만족하지 말고 그거보다 더 작은 크기도 우리가 도전해보자. 그런 도전을 해보고요. 그 다음 우주를 생각해 봤을 때는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인 10의 26승 미터보다도 더 큰 우주를 살펴보자. 이런 꿈을 꿉니다. 그렇다면 더 큰 우주를 보면은 결국 뭘 하는 거냐? 우주를 생각해 보면 먼 곳에서 빛이 우리한테 달려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더 큰 우주, 더 먼 우주를 보면은 사실은
더 과거의 우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타임머신하고 같아요. 더 멀리 보면 더 과거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럼 길이로 따져보면 더 과거의 물리학, 그 다음에 더 짧은 길이의 물리학,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두 범위는 더 짧은 길이를 내려가고 더 과거의 물리를 쳐다보면 결국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만나냐면 태초의 물리학을 다룰 때 바로 만나게 됩니다. 태초의 물리라고 하면은 우주가 지금보다 훨씬 작은 크기였고, 그리고 훨씬 과거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 우주 쪽으로 넓혀가고 그 다음에 입자물리 쪽으로 넓혀갔더니 결국에는 한 점에서 만나서 태초의 물리학을 다룰 수 있게 되는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론 물리학자들이, 입자 물리학자들이 태초를 얘기하고 베이비 유니버스, 아기 우주를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점이죠. 가장 작은 길이를 연구해서 가장 과거, 우주의 가장 어렸을 때 모습을 연구하고 싶은 물리학, 이런 물리학을 보통 입자 물리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그 다름이 아니고 하나 좀 상의. 네, 지금 생방송이라는 거 다 아시겠다, 그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물리학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볼 텐데요. 궁극적으로 과연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보면 얼마나 짧은 길을 볼 수 있을까? 궁극적인 한계가 있을까? 우리가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하면 어떤 길이의 한계가 없이 그냥 무한대로 짧은 그런 길이도 볼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흥미롭게도 양자역학이 어떤 대답을 해줍니다. 자, 일단 그런데 양자역학을 얘기하기 전에 물리학자들이 본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냐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째, 보통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눈을 통해서, 우리가 시각을 통해서 어떤 물건을 볼 때는 눈을 통해서 보죠, 그죠? 눈을 통해서 보고 그때 보는 것은 실은 빛 중에서도 특별한 빛이에요. 화장대가 수백 나노미터 정도 되는 소위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 그 영역대의 빛을 통해서 봅니다. 그게 일상 용어에서 본다라는 말로 표현할 텐데요. 물리학자들은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실은 빛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상호작용을 통해서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빛을 통해서 보는 그런 것들은 실은 전자기학, 전자기 상호작용을 통해서 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다른 상호작용이 또 있느냐? 네, 있습니다. 자연계에는 적어도 4가지 기본 힘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기본 힘들이 전자기력을 포함을 해서 실은 핵력이 또 있고요. 핵력들도 또 강한 핵력이 있습니다. 핵을 만들어주는 핵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핵이 붕괴하는 것들을 기술하는 그런 핵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약한 핵력과 강한 핵력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핵력이 있고 또 중력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상호작용까지 다 이용을 해서 빛뿐만 아니라 전자기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상호작용까지 이용해서 모든 수단을 다해서 어떤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물리학자들은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본다라고 표현했을 때 양자역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본다는 거가 사실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 많죠. 그리고 내가 양자역학을 이해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죠? 여러 가지 형태로 양자역학은 뭐 이런 거지, 이런 설명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시중에 책도 많고 할 텐데,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양자역학은 뭐냐? 볼 수 있는 것에 한계를 지어주는 것, 그것이 양자역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것은 소위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바로 이 볼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양자역학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불확정성의 원리가 뭐냐? 이거를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좀 더 엄밀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 의미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저는 그 수학을 좀 빼버리고 이것도 수학인가요? 간단한 표현으로 불확정성 원리를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불확정성의 원리가 뭐냐? 일단 이 불확정성의 원리를 말씀하신 분은 이분이에요. 하이젠베르크라는 바로 이분이죠, 그죠? 네, 자 보자. 어떻게 하냐? 자, 불확정성의 원리는 2가지 물리량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물리량은 뭐냐?
볼 수 있는 최소의 길이, 얼마나 작은 길이를 볼 수 있냐, 이 길이, 그 다음에 사용 가능한 가장 큰 에너지가 무엇이냐. 이거 사실은 운동량 아니에요, 뭐 이렇게 또 양자역학을 배우신 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데, 실은 에너지, 운동량 이런 양들은 굉장히 관련이 있는 양들이고, 그죠? 특히 상대성 이론을 생각을 해보면 둘이 구분이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섞어서 쓸게요. 자, 그래서 말씀드려 볼게요. 불확정성의 원리는 뭐냐? 볼 수 있는 최소 길이와 사용 가능한 최대 에너지의 곱은 양자 한 개보다 커야만 한다. 자, 이것을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볼 수 있는 최소 길이와 사용 가능한 최대 에너지의 곱이 양자 한 개보다 커야 한다. 만약 이게 맞다면 이 둘은 볼 수 있는 최소 길이와 사용 가능한 최대 에너지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일단 한 개보다 커야만 하니까. 자, 요거를 요 그래프로 표현을 해볼 텐데요. 요 그래프에서 요 파란색 선이 혹시 보이시나요? 혹시나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서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자, 여기서 가로축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에너지고요. 그다음 세로축이 볼 수 있는 최소 길이입니다. 이 도표 위에다가 반비례 관계를 그려라. 그러면 여러분 다 그릴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반비례 관계식입니다. 그죠? 반비례 관계식이 있어서 어떤 한계값이 주어져 있으면 요 곡선을 하나 그릴 수가 있고, 이 곡선보다 위쪽에 있어야만 된다라는 게 불확정성의 원리가 말해주는 원리가 되겠어요. 만약에 볼 수 있는 최소 길이가 0도 가능하다,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에너지도 0도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바로 요 점을 때리겠죠, 원점. 하지만 양자역학은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볼 수 있는 길이도 0이고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에너지도 0인 그런 상황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어떤 커브가 있고 이거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확정성 원리가 만들어주는 이 커브가 물리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워드를 그 공식을 만들어 말씀해 주는데요. 한번 이해를 해보죠. 만약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에너지가 커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커지면 이 축상에서 오른쪽으로 가겠죠. 에너지가 커진다. 내가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오른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최소의 길이는 작아진다면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죠. 볼 수 있는 최소의 길이가 크다면 위로 올라갈 거고요. 근데 그것의 한계를 만들어주는 게 이 커브입니다. 이 커브를 따라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이 밑으로는 못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불확정성의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만 알면 사실은 볼 수 있는 최소 길이가 얼마인지도 바로 알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만약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여기쯤이다. 그러면은 그때 거기에 해당하는 가장 볼 수 있는 최소 길이는 여기 딱 되겠죠. 그죠? 이 커브 위에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커브 이해하셨나요? 반비례 커브니까 이 정도는 다들 이해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배우죠. 그죠? 초등학교 때 혹시 배우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게 바로 양자역학이에요. 이 커브를 이해를 하시면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을 이해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고전역학은 요 0이 있는 점, 이런 것도 허용하지만 양자역학은 그런 걸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불확정성의 원리에 비추어서 20세기에 지난 한 100여 년 넘게 물리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볼게요. 자, 요 지점이 바로 한 1900년 근처의 상황입니다. 1900년 근처가 되면은 우리 인류가 실험실에서 잘 다룰 수 있게 된 에너지 영역이 대략 1 전자볼트, 일렉트론 볼트 정도 돼요. 전자볼트는 뭐냐? 1볼트는 아시죠? 그죠? 우리가 건전지 사면 1.5볼트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볼트입니다. 전위를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1볼트만큼 걸어놓고 거기 전자를 거기다 딱 갖다 놓으면 그 전자가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요. 그때 얻게 되는 에너지의 크기가 바로 1 전자볼트입니다. 그 정도의 에너지를 1900년 즈음에 실험실에서 다룰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볼 수 있는 길이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커브 위에 있는 이 정도 길이인데 대략 1 나노미터보다 좀 더 짧은 길이 정도 되겠습니다.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근데 이 길이에서 무슨 현상을 보기 시작했냐면 1900년 즈음에서 물리학자들이
인류가 최초로 원자라는 것의 존재를 실험실에서 볼 수 있게 됐어요. 이 정도 길이가 되면요. 나노미터 정도 근처로 가면 원자들이 보입니다. 보인다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눈으로, 가시광선으로 보인다는 뜻은 아니죠, 물론. 근데 볼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 길이는 흥미롭게도, 지금 화면이 지금 잘린 건가요? 네. 자, 흥미롭게도 이 길이는 10⁻⁰승 어떤 공식으로 결정이 되는 길이입니다. 아무렇게나 결정된 게 아니라 어떤 공식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 공식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물리학과 1학년이 돼서 배우면 돼요. 여기서 배워야 되는 물리학은 딱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전자기학이라고 부르는 전하를 띈 물체들이 어떤 힘을 받느냐라는 그런 것에 관한 물리학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 전자의 질량에 대한 그런 물리학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근처로 해서 실험실에 보기 시작을 했고 이론적으로도 이 정도 길이에서 뭔가 특별한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당시에 최첨단 물리학, 그 당시에 제가 만약 태어났다면 했음직한 물리학, 그게 뭐였냐? 바로 원자 물리학입니다. 이 정도 길이에서 원자라는 새로운 구조를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원자의 구조를 결정짓는 어떤 수식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지금 현대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길이는 바로 수소의 미세구조 상수라고 부르는 어떤 특별한 조합으로 결정되어 있는 크기구나라는 걸 이해하는데요. 좀 더 좀 유식한 말로 하면은 양자전기역학이라고 부르는 입자물리학자들이 말하는 QED라고 부르는 바로 그 물리학에서 결정 지을 수 있는 그 길이입니다. 그 길이에서 원자 물리학이 탄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인류가 드디어 원자라는 것을 다룰 수 있게 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서 1970년 근처가 되면은 실험실에서 일렉트론 볼트보다 훨씬 큰 에너지를 다룰 수 있게 됐는데요. 기가 일렉트론 볼트 근처로 수백 메가 일렉트론 볼트 혹은 기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를 실험실에서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정도의 에너지를 다룰 수 있게 되니까 훨씬 짧은 길이를 볼 수 있게 됐어요. 10⁻15승 정도로 볼 수 있게 됐고 이 정도 짧은 길이에서 나타나는 구조가 또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바로 핵이라는 구조입니다. 원자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바로 고물리학이 원자 물리학이었다면 이 핵이라는 거가 나타나는 핵의 구조를 볼 수 있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0⁻15승는 뭐 femtometer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길이는 아무렇게나 생긴 길이냐? 그렇지가 않고요. 흥미롭게도 양자 색깔 역학이라고 QCD라고 부르는 이 역학에서 강한 핵력, 핵을 만들어주는 그 강한 핵력이 있는데 그 핵력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잘 연구해 보면은 딱 나타나는 길이입니다. 여기 보면은 B0, 알파, S 뭐 이런 양들이 있는데 그 B0라는 양이 뭐 베타 펑션이고 이 양을 표준 모형에서 계산을 해보면 -7분의 2파이고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들이 돌이켜보면 대학원생들이 열심히 계산을 했고 옛날에 그리고 이걸로 다 노벨상을 받았던 그런 계산들이에요. 근데 이 계산들의 결과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 길이가 되면 핵이라는 구조가 핵이라는 어떤 청크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바로 이 시기쯤에 해서 1970년 근처로 해서 핵물리학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월이 또 흘렀죠. 자, 2020년 이제 근처네요, 그죠? 거의 최근이에요. 거의 최근에 다다르면 지금이죠. 지금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에너지는 대략 1 테라 일렉트론 볼트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테라는 1조를 뜻하고요. 전자볼트, 1전자볼트를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보다 한 1조 배 커진 그렇게 큰 에너지고요. 이렇게 큰 에너지를 다룰 수 있게 된 거는 LHC라고 부르는 거대 강입자 가속기 충돌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높은 에너지를 다룰 수 있게 됐고 이렇게 높은 에너지를 다룰 수 있게 되니까 볼 수 있는 길이는 대략 10⁻⁹승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길이가 되면은 무슨 현상이 나타날까 이런 게 막 궁금했었죠. 사실 이 길이에서 나타나는 물리학이 궁금했기 때문에 이 실험을 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자, 이 실험을 한 결과 우리가 도달한 물리학이 바로
표준 모형이라고 부르는 더 스탠다드 모델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이론이고, 이 이론이 현재 인류가 소립자와 그 기본적인 상호작용에 대해서 기술할 수 있는 알아낸 가장 정확한 물리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불행히도 표준 모형을 만드신 스티븐 와인버그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업적 덕분에 저희는 이런 물리학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렇습니다. 자, 이 특별한 길이가 나왔죠. 11-19승미터. 11-19승미터는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실제 실험을 통해서 도달한 거는 극히 최근이지만, 역사적으로는 이론학자들이 훨씬 더 전에 이 길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물리학을 상상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 처음이 언제냐면 엔리코 페르미라는 분이 1933년 근처에 약한 핵력에 대한 물리학을 연구하다가 이 길이가 특별한 길이다라는 걸 깨달았고요. 이 길이가 되면은 전자기력과 약한 핵력이 실은 원래는 근본적으로는 한 힘이었는데, 이 정도 길이가 되면은 두 힘으로 나눠집니다. 분화하는 그런 길이가 되겠습니다. 더 짧은 길이로 들어가면 사실은 두 힘이 어떤 통합된 힘을 합쳐집니다. 그리고 이 정도 길이에서는 힉스 양자장이 양자 요동을 치면서 힉스 입자를 만들어 생성시키는 그런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힉스 양자장이 요동쳐서 힉스 입자가 나타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들을 이론학자들이 먼저 얘기를 했고요. 그것을 수십 년 이상 그 실험학자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LHC라는 실험에서, 특히 두 실험, CMS라는 실험과 아틀라스라고 부르는 두 실험에서 실제로 힉스 입자를 검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길이의 물리학을 봐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표준 모형이 완성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최근 힉스 입자가 발견된 거는 2012년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불과 얼마 안 되는데, 지금 12년 이후에 다들 태어나셨죠, 그죠? 최근에 있었던 아주 큰 뉴스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모형이 지금 현재 인류가 도달한 가장 정확한 물리학이다. 원리적으로는 이 물리학은 무한대의 정밀도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본 입자와 그들의 상호작용을 수학적으로 완결된 형태로 기술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표준 모형을 이렇게 잘 이해하면은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론학자로서 이거를 이해하면은 정말 내가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뿌듯해지는 그런 물리학이에요. 이 수식이 멋지게 써 있는데, 이 수식을 설명드리는 거는 좀 무리겠죠, 그죠?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하나 보는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재미있는데, 첫 번째가 빛과 힘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가 물질의 상호작용과 그 운동에 대한 거고요. 세 번째가 힉스와 물질의 상호작용에 대한 거고요. 네 번째가 힉스가 어떻게 생겼냐에 대한 건데, 이것들을 한꺼번에 설명한 이론, 이 전체 이론을 우리가 표준 모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티셔츠가 멋진데, 이거 선에 가시면은 아까 그 LHC가 있는 실험이 있는 곳이 선이라는 연구소인데 스위스와 프랑스 쪽에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거기 가시면 이거 사실 수가 있거든요. 저도 색깔별로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스위스에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날아가다 보면은 볼 수 있는 어떤 사진인데, 노란색 선이 이제 LHC 터널이 있는 곳을 표시한 거고요. 실은 이 LHC 실험은 지하로 수십 미터, 수백 미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위에는 그냥 한가롭게 소가 이렇게 놀고 있고 그래요. 시골이고 이렇게 아주 멋집니다. 이렇게 뒤에 보면은 멋진 산도 보이죠, 그죠? 이 반대편으로는 주라산, 우리 주라기 공원에서 나오는 그 주라산도 있고 해서 아주 경치도 좋고 그런 곳이에요. 여기 이제 모여서 물리학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스위스랑 프랑스 국경선이에요. 여기가 국경선이 있고 국경선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뭔가 인류가 모여서 열심히 잘하면은 평화롭게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여기 선에서 보면은 전 세계에서 온 물리학자들이 모여서 물리학에 대해서 정말 멋진 시간을 가집니다. 서로 자기가 알고 싶은 것들을 얘기하고 알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러한 곳입니다. 여기 이제 선 연구소가 있고
수원연구소 바로 앞에는 이제 그 아틀라스 실험이 있고 그 반대쪽에 CMS 실험이 있는데 한국 팀은 여기 CMS에 소속해서 실험을 하고 계시고요. 아틀라스는 일본 팀은 아틀라스에 대부분 소속돼서 연구를 하고 또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는 두 팀이 적당히 학교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CMS 실험을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CMS랑 아틀라스는 서로 도와가면서도 또 경쟁 관계겠죠. 그래서 힉스 입자가 발견됐다 이런 거 할 때도 서로 발견을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걸 처음부터 막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최종에 까보는 거죠. 너도 발견했냐? 나도 발견했다. 우리 까보자. 딱 그 마치 그 카드를 펼치듯이 펼쳤을 때 그 답이 같아야 진짜 발견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보면 한쪽에서는 우리는 뭐 발견한 것 같은데 다른 쪽에서는 내보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 이러면은 물리학자들이 의심을 하고 실험을 더 하게 합니다. 그런 일들을 서로 경쟁을 하면서 또 서로 도와가면서 물리학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실험인데요. 이 실험이 둘레가 26km 정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물리학자들은 근데 여기에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더 높은 에너지의 실험을 하고 싶어 해요. 왜 이런 실험을 하고 싶어 하냐? 더 높은 에너지를 볼 수 있으면 사실은 더 짧은 길이의 물리학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더 짧은 길이의 물리학을 이해하는 것은 우주로 따져보면 더 펀더멘털리 더 초기에 우주 초기의 상황을 연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더 근본적인 힘이 무엇이냐 더 근본적인 물질이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답하기 위해서 더 높은 에너지의 실험을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한되고 있는 실험은 100TeV라고 써놨는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험보다 뭐 수십 배 높은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는 그런 큰 실험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달할 수 있는 길이는 10⁻21승미터까지 도달을 해서 거기서 새로운 물리학을 발견해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LHC가 여기 있는데 그거랑 비교해서 훨씬 큰 가속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감을 갖기 위해서 제가 이걸 가져오길 좋아하는데 LHC in your neighborhood라는 거를 찾아보면은 이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요거는 서울에다가 LHC를 지으면은 어느 정도 크기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감이 잡히시나요? 여기 서울이 있고 시청이 여기 어디 있겠죠, 그죠? 예, 연세대가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고등과학원이 여기 어딘가요? 그래서 예, 이 서울의 그 중요 지역을 다 커버하는 그렇게 중요한 큰 실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00TeV를 서울에서 해보고 싶다 그러면 거의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사대문뿐만 아니라 강남과 이 지역을 다 포함을 해서 광명시까지 도달하고요. 위로는 구리시까지 도달하는 이게 큰 실험을 해야 합니다. 큰 규모의 실험을 하는 이유는 더 높은 에너지를 얻고 싶어서겠죠. 이 크기가 제주도에 갖다 놓는 것도 재밌는데요. 제주도에 갖다 놓으면 백록담 근처에 갖다 놓으면은 LHC는 이 정도 크기가 돼요. 백록담에다 LHC 실험하면 되겠다, 그죠? 예, 100TeV 실험도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은 제주도를 거의 딱 둘러싸는 아주 멋진 실험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큰 규모의 실험을 해야 되니까 이 실험은 물리학자들만 협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굉장히 큰 자금도 들어갈 것이고 또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LHC 실험에는 굉장히 전기료도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인류가 어떤 한 가지 목표를 쳐다보면서 같이 도와야만 할 수 있는 실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궁극적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인류가 이렇게 돕는다라는 거가 저는 굉장히 감동적인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높은 에너지도 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달해 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직접 가속기에서 입자 에너지를 높일 수도 있지만 우주에서 날아오고 있는 입자를 쳐다봐 가지고 더 높은 에너지의 영역을 좀 어느 정도는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은 남극에 있는 실험인데요. 남극에 있는 실험이고 실험 이름은 아이스 큐브라는 실험입니다. 아이스는 아이스, 큐브는 그 큐브 모양. 이 얼음 빙하 안에다가 큐브 모양으로 그 입자 검출 장치를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10의 15승 일렉트론 볼트까지
실험 데이터를 담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걸 통해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초거대 암흑 물질을 연구할 수 있다라는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더 높은 에너지도 사실은 가능한데 지금 그 지상에 있는 소위 코스믹 레이 디텍터들에서 볼 수 있는 현재까지 얻은 최대 에너지가 한 10의 18승 전자볼트 정도 되는데 이렇게 높은 에너지도 가능해서 지금 북미 사막에다가 예를 들어 실험 디텍터들을 어레이를 만들어 놓고 하는 실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나중에는 남반구에도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에너지를 높이고 높이는 이런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제가 최근에 한 논문에서 본 건데요. 올해 6월에 나온 논문에서 본 건데 달에다가 가속기를 짓자. 달에다가 가속기를 짓는데 가장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달의 적도를 따라 아예 가속기를 지어버리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둘레가 한 11,000km 정도 되고 이 정도 되면 도달할 수 있는 에너지가 대략 14 페타 일렉트론 볼트. 그래서 아까 테라 일렉트론 볼트보다 또 훨씬 큰 그런 높은 에너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해보면 어떠냐 이런 이론 논문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런 상상을 계속 해봅니다. 그리고 또 원리적으로는 태양계 크기의 가속기를 지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합니다. 그렇게 큰 에너지의 실험을 해놓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뭐죠? 우리가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이 말해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에너지를 얻어야만 더 짧은 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궁극적인 질문들은 궁극적인 짧은 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연 4차원 세상이냐? 혹은 여분의 차원이 더 있어서 5차원, 6차원, 7차원, 10차원 세상이냐? 이런 질문들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짧은 길을 보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주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에도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부 내용입니다. 잠깐 계시고요. 카메라를. 예, 그러면 다 같이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박수. 예, 감사합니다. 잠깐 여기 앉아서. 예, 저희 이렇게 우리가 딱 짜여진 어떤 그런 방송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물도 마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지금 정말 재미있는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일단은 질문 사실은 네, 이게 여러분들 아마 직접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올라온 질문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거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이런 질문을 처음에 해서 좀 그런데 분필이 어떻게 특별할지 궁금하다고 오세텔님이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분필이 사실은 저도 칠판에 쓰는데 분필이 좋은 게 필요한데 저도 좀 알고 싶어요. 이거 광고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론 물리학자들과 수학자들이 좋아하는 분필이 있습니다. 특별한 분필인데요. 제가 이 상표를 얘기를 해도 되나? 상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좋은 건가요? 네, H5사에서 만드는 멋진 분필인데요. 네. 써보시면 알아요. 이게 써보면은 이게 분필 가루가 좀 무겁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보통 분필을 쓰다 보면 막 날리잖아요. 근데 이 분필은 깔끔하게 써지면서도 이 분필 가루가 날리지 않는 아주 특별한 분필이어서 이 분필 회사가 실은 원래 일본 회사였는데 몇 년 전에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때 전 세계 수학자들과 이론 물리학자들이 갑자기 사재기를 막 하고 그랬던 적이 있고요. 근데 정말 좋게도 이 회사를 최근에 한국 분이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분필을 한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잘 살 수가 있게 됐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저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저는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직접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손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언제든지 뭔가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손들기 버튼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보고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면은 이제 요번 요 이제 첫 번째 강연을 쭉 하시면서 보니까는 정말 이 본다라고 하는 게 물리학자한테는 어떤 일반적인 개념하고 조금 다르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로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본다라고 하면 눈으로 본다. 이게 이제 그런데 저도 이제 그 강연을 듣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글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어떤 과학적이네라는 생각이 든 게 다른 영어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 것 같은데 뭐 맛본다, 그 다음에 만져본다, 이 약간 본다라는 개념을 뭔가 테스트해본다라는 약간 이런 쪽으로 뭔가 매저 측정해본다라는 걸 우리가 본다라고 이렇게 그 생각 못했는데 해서 한글이 굉장히 약간 우리말이에요. 그런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저가 주로 보는 거는 한 10의 마이너스 6승에서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 네. 저는 굉장히 좀 약하게 보는데 결국에 이제 지금 그 본다라고 하는 걸 위해서 뭔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거죠. 그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 20세기 초반에 돼서 이제 나노의 세계를 이제 볼 수 있게 됐고, 그게 지금 현실에 와서는 지금 그러니까 산업에서 이미 나노 정도 사이즈는 잘 다뤄가지고 여러 문명의 이계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반도체를 비롯한 모든 그 전자기기들이 그 나노 정도의 길이에서 생길 수 있는 물리학을 잘 이해해가지고 그걸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20세기의 문명 그리고 지금 21세기 초반의 문명까지는 우리가 전자기학과 그 양자역학을 뭉친 그 물리학으로 우리가 지금 인류가 문명을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더 많은 어떤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어떤 더 많은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더 짧은 길이에서 아까 10의 마이너스 19승미터를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길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또 거기에 뭐 중성미자라는 입자들이 막 거기서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중성미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입자들과 달리 굉장히 투과력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구상에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쁜 일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핵물리 실험을 하고 있다. 그랬을 때 우리 그 지구상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다 할까요? 어디다가 그 중성미자 검출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검출 장치에는 그 핵 실험하는 그에서 나오는 중성미자들이 다 잡힙니다. 그러면은 이런 걸 통해서 실용적인 것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또 우리가 그 핵과 그 핵들의 상호작용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에너지를 끄집어내는 방법을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그 발전하는 거에서 대부분의 굉장히 많은 그 부분이 그 소위 원자력 혹은 핵 발전소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미 그 전자기력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지만 새로운 상호작용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거라서 저는 이런 것들이 아마 미래 문명의 어떤 시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 어떤 많은 또 어떤 큰 가속기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새로운 본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더 짧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더 많은 어떤 고에너지의 어떤 실험들이 필요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짓고 있군요. 그래서 뭐 한 분이 뭐 아까 채팅창에 올려주신 것 중에 국가에서 기초과학의 예산 좀 꾸준히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예, 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보면은 정말 꾸준히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해 가면서 이 부분에서도 많은 어떤 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는 이제 여기에 정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어떤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접속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등록하신 분들을 보니까는 어떤 예술가 분들도 이렇게 좀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이야기를 좀 듣다가 저는 물리학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저는 예술가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술가의 어떤 새로운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뭔가 새로운 시각으로 본다. 라고 해서 뭔가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봤을 때 그것을 이제 그 새로운 시각을 표현해냈을 때 그것이 굉장히 참신한 어떤 예술 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뭐 우리가 잘 아는 인상파 화가들이나 빛을 어떻게 보느냐 뭐 그다음에 피카소 입체라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볼 거냐 이제 이런 입체를 2차원 평면에 그린 거잖아요. 그런 어떤 수학적인 개념들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물리학자도 결국에는 새로운 시각으로
어떤 더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사물을 쳐다보고 거기에서부터 뭔가 참신한 것들을 알아간다. 네. 이런 점에서 저는 뭐 예술가분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아티스트가 아닌가. 네,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예,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그 표준 모양을 네.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아주 놀라운 대칭성들이 있는데, 그죠. 예, 그래서 뭐 게이지 대칭성이니 시공간의 뭐 로렌츠 대칭성이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수학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어떤 대칭을 표현한다는 면에서 예술적인 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론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가 쓴 이론을 딱 보면서 아름답다, 아름다운 이론이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정말 그 예술적인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 물리학자들은 뭔가 좀 기괴하고 막 약간 이렇게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계속 물 좀 드시고 좀 휴식을 좀 취해 주시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또 2부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첫 번째 강연이 끝났는데요. 다시 한번 그 첫 번째 강연과 관련된 그 퀴즈 영상을 조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퀴즈였죠. 과학자들이 더 큰 가속기로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입자를 만들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첫 번째 이제 퀴즈에 대해서 첫 번째 뭔가 강연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라고 하는 점들을 이해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퀴즈 네. 가만 보니까 네. 표현을 과학자들이 더 큰 가속기로 더 높은 에너지를 만들고 싶어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네. 더 높은 에너지를 만들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이제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우리 좀 우주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은 아주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충분히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강연을 시작을 하기 전에 두 번째 퀴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는요. 우주의 어느 곳을 봐도 아주 매끈하고 균질하다는 것을 어떤 이론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나요? 이제 이런 질문인데 두 번째 강연은 뭔가 이 우주 전체의 어떤 생김새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앞에서는 우리가 본다는 것, 그다음에 보는 거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부에서는 우주에 대해서 실제 관측 결과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잠시만요. 지금 뭐 두 번째 강연이 시작되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 힘드시겠습니까? 아니 뭐 바로 할까요?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부터 두 번째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부 힘들게 잘 들으셨죠? 제가 강연도 해보기도 하고 그 강연을 듣는 오디언스로 있어보기도 하면은 항상 듣는 입장이 훨씬 힘들더라고요. 아마 저는 아주 재미있어하고 여러분들 아주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조금만 참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1부를 정리를 해보면 1부에서는 우리가 양자역학과 불확정성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길이를 볼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우주의 근본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을 때는 더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1부를 정리했습니다. 자, 2부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부에서는 우주는 우리의 실험실이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는 21세기의 초반을 지금 넘어가면서 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세대에는 과학의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의 거의 처음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어떤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세대입니다.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지금 현재 수준의 이해와는 차이가 굉장히 컸고요. 그보다 더 저는 더 할 말이 없겠죠. 굉장히 차이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발달한 관측 기술과
비단 입자물뿐만 아니라 우주를 바라보는 관측 기술을 포함해서 이 기술과 그다음에 그 물리학의 발전에 힘입어서 역대급으로 굉장히 잘 알게 된 그런 세대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우주의 전체 역사를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해 준 아주 흥미로운 그림인데요. 이게 대략적으로 우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왼쪽 끝점을 잘 표현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예술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도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뭔가 잘 알 수 없는 어떤 시점에서 시작을 해서 우주는 굉장히 빠르게 팽창하는 시기를 거치고요. 그런 다음 계속 팽창을 해왔고, 그리고 어느 즈음에선가부터는 팽창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끝점에 도달한 게 지금 현재 우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중간에 보면은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얼룩덜룩하게 아주 예쁘게 그려져 있는 어떤 면이 보이는데, 이 면이 소위 우주 배경 복사면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빛들이 지금 우리한테 도달하고 있고요. 그래서 빛을 통해서,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빛을 통해서 과거를 들여다보면, 과거를 본다는 것은 멀리 본다는 얘기죠. 멀리 보면 볼수록 가장 끝에까지 도달해 보면 여기까지 볼 수 있는데, 이 면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끝에서 요 급하게 팽창하기 시작하는 이 부분이, 이 부분의 발견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의 어떤 에너지 성분 중에 암흑 에너지라는 성분이 꽤 많이 있다. 꽤 많다는 얘기는 한 70% 정도 된다라는 것을 최근에 알아냈습니다. 최근은 이전 한 20년 사이에 알아낸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시작을 해서 급격하게 팽창을 하고 여기 어떤 뜨거운 우주를 만들었다가 식어가면서 우주 배경 복사면을 만들고 그 후로 쭉 팽창을 하다가 후에 어떤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구조는 은하, 단, 은하, 그다음 별 근처에 돌고 있는 행성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구조를 만들고 현재 시점에 도달했고, 우주는 다시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됐냐? 첫 번째, 우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성질은 우주가 깜깜하다는 성질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놀라운 성질이에요. 가만 생각을 해보면 우주가 깜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우주가 영원히 살았고 모든 곳에 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곳을 보아도 빛이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주가 깜깜하다는 것은 벌써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주가 깜깜하다는 것은 빛이 우리한테 도달하는데 항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구나 라는 거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힌트를 줍니다. 그리고 깜깜한 우주 안에서 빛나는 별이 있다는 것들은 또 빛을 내는 새로운 어떤 물리학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주가 깜깜하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주가 어렸을 때, 더 어렸다는 얘기는 더 과거의 우주는 더 뜨거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주는 아까 우주 배경 복사나 이런 걸 통해서 우주의 온도를 재보면 대략 2.7 절대 온도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중학교 때 배운 사실을 보면은 어떤 물체가 팽창할 때는 내부의 온도가 부피에 반비례해서 떨어지는데요. 우주도 비슷하게 우주가 팽창하면서 내부에 있는 그 온도는 떨어지기 마련일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2.7도라고 하면 우주가 1000분의 1로 더 작았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보다 온도가 한 1000배 더 높은 그런 시점이었을 거고, 10,000배 더 작았던 시절에는 10,000분의 1 이런 식으로 어떤 우주가 더 작은 시점에서는 더 뜨거운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그 소위 빅뱅 우주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단초가 되는데, 어쨌든 우주가 어떤 뜨거운 시점이 있었다라는 거가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습은
빛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가장 오래된 우주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사실은 이게 어떤 사진이죠. 사진이고 이 어떤 디지털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우주의 나이가 불과 38만 살 때의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 우주가 한 13억 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137억 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 38만 살의 우주는 굉장히 어린 우주였습니다. 이 베이비 유니버스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이 사진을 찍은 그 실험이 플랑크라는 실험인데 플랑크라는 실험에서 우주의 전 영역을 보면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주 정밀하게 찍어냈습니다. 빛을 통해서. 그래서 색깔 코드는 빨간색 부분이 약간 온도가 살짝 높은 부분이고 파란색 부분이 온도가 살짝 낮은 부분을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서 온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 사이에 온도 차이는 불과 10만 분의 1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2.7K 절대 온도 정도를 가진 아주 균질한 매끈한 모습을 하고 있고 거기에 그 요동이 살짝 뜨겁고 살짝 차가운 데가 있는데 그 차이는 10만 분의 1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아주 매끈한 물체 중에 혹시 당구를 치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당구장에 가보면 당구 볼이 굉장히 매끈합니다. 아주 깨끗한 공인데요. 그거보다 더 깨끗해요. 10만 분의 1 정도로 정밀한 당구공은 잘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주가 실은 당구공보다 더 깨끗한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게 된 것이 사실은 우리 인류한테 굉장한 업적인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그 사진은 거의 137억 년 전의 사진이잖아요. 그 모습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담아냈으니 그게 얼마나 정밀한 실험을 했겠습니까? 이 실험을 성공하게 된 데는 굉장히 중요한 실험적인 발전이 있었는데 그 발전 중에 하나가 바로 우주 관측을 인공위성의 관측 망원경을 실어서 실험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구상에는 지표면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소위 광공해가 굉장히 많아요. 빛들을 내는 건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지구 대기가 지구를 싸고 있기 때문에 대기는 공기의 층이잖아요. 공기들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 공기를 지나가는 빛은 공기의 움직임 때문에 반드시 그 빛이 산란을 거쳐서 원래 빛과 좀 달라진 빛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우주에서 직접 우주에 나가서 실험을 하게 되면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되겠죠. 바로 그런 것들을 이루어서 아까 보여드린 우주 배경 복사의 모습을 아주 정밀한 모습을 얻게 된 거예요. 오늘 제가 아까 이 발표 준비를 하면서 누리호 발사 장면을 중계를 봤는데 혹시 여러분들 보셨나요? 봤어요. 예.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이 사실이 뭘 말해주냐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나중에 이 실력만 조금만 더 키우면은 우주에 직접 나가서 하는 실험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즉 현재는 이 실험들이 외국에 나가서 실험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하는 어떤 컬래버레이션에 속해가지고 실험들을 하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발사체를 직접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만든 어떤 실험 장치를 우리 인공위성에 실어서 우리 발사체로 띄워서 실험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아주 특별한 날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저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관찰한 우주의 모습이 이제 요 사진인데 이 사진에서 이 날이 실은 우주가 처음으로 맑게 갠 날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날 찍은 거예요. 우주가 그전에는 우중충했는데 이날 날씨가 개가지고 그때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비슷해요. 우중충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주가 처음에 뜨거운 우주인 상태에서는 밀도가 높고 온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태에서는 물질들이 소위 플라즈마라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빛들이 투과를 못합니다. 마치 어떤 뭐라고 하죠? 이 밀도가 높은 이 죽 같은 그런 상태에 있으면은 거기에 빛을 쪼여봤자 빛이 투과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 죽만 보지 빛을 못 봅니다. 그런데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떨어지면 그 죽 안에서 그 플라즈마라고 부르는 그 상태에서 핵 중에서 가장 가벼운 핵은 그 수소의 핵인 그 양성자인데 그 양성자하고 그다음에 그 죽 속에 들어있던 전자하고가 결합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 죽이 식어서 생긴 어떤 온도보다 더 온도를 뛰어넘어서 결합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그 양성자하고 전자들이 막 이렇게 죽 상태에 있지 않고 원자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가장 가벼운 원자인 수소를 만들게 되는데 수소를 만들기 시작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전엔 죽이었는데 이게 마치 원자라는 어떤 알갱이 구조를 만들게 되고 그런 알갱이들이 생겨버리면 빛은 그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 빈 공간으로 자유롭게 전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실제로 우주가 뜨거운 우주에서 시작을 했다면 반드시 이런 상황을 거치게 되고요. 그 거치는 시점이 되면은 그때 온도는 이 원자를 만드는 온도구나라고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 온도에서부터 지금까지 우주가 얼마나 팽창했냐를 알면 지금 온도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비교해 보면 그때 온도가 한 3000도쯤 돼요. 지금 재본 온도는 한 2.7K 정도 돼요. 실제로 우주가 한 1000배 정도라고 생각하면 비슷한데 그러면 1000배 작았던 시절에 우주에서 빛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때 빛이 우리한테 도달한 그것이 바로 이 사진을 만들어준 바로 그 빛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는 우주가 처음으로 맑게 갠 날이라고 표현했는데 시적인가요? 아무튼 의미로도 대체로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자유롭게 날아오는 빛이 우리한테 도달을 하게 되고 이 빛은 우주의 모든 곳에서 우리한테 도달하겠죠. 그래서 모든 곳에서 도달하는 이 빛이 마치 배경처럼 있다고 해서 배경 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사는 빛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온도 차이가 거의 없다. 2.7K다. 그리고 온도 요동이 있는데 한 10만 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우주는 이때 아기 우주는 당구공보다 더 예뻤다. 그런데 살짝 그래도 이 10만 분의 1의 요동이 있었는데 이 요동을 가지고 우주가 그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지를 잘 연구를 해보면은 이 요동이 결국은 뭘 만드냐면 그 후에 더 큰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작은 요동들이 있는데 그 작은 요동들이 중력적으로 서로 잡아당겨지면은 물질들이 모이는 곳이 생기겠죠. 물질들이 모이면 모인 곳 근처로 더 큰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결국 은하를 포함해서 은하와 별과 뭐 이런 그 구조들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바로 그 씨앗을 이 그림에서 이 사진에서 우리가 벌써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분석하고 이런 일들은 그 물리학자들, 천문학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요. 이 분석이 각도로 이렇게 분석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양자역학을 배운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할 수 있는데 이 각도로 분석을 해보면 크기마다 나타나는 구조가 얼마나 있냐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어떤 성분이 얼만큼 있냐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아내보면은 물질 성분이 있는데 빛과 반응하는 물질 우리가 이걸 그 천문학자들은 바리온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표준 모형이 완성됐다고 했을 때 거기에 등장하는 원자로 되어 있는 그런 물질들이라고 생각하면 비슷합니다. 그런 물질들은 그 물질 성분 중에 불과 5%에 불과하다. 그리고 25% 그거보다 한 5배 큰 물질 성분은 그런 성분이 아니다. 원자로 되어 있는 그런 성분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성분이다. 이 성분들을 우리가 암흑 물질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Dark Matter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5%, 25% 하면 나머지 70%가 남는데 나머지 70%는 아예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고 일단 특별한 에너지의 성분인데
이것들은 아주 특별하게도 압력을 재보면 음의 압력을 가집니다. 이 모이면 모일수록 압력이 음의 압력이 커진다. 이런 특별한 성질이 있는 정말 이상한 성질인데요. 이런 에너지 성분을 암흑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지금 물음표를 5개 찍으신 분이 계셨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암흑인데 어떤 건 암흑 물질이고 어떤 건 암흑 에너지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 그런 걸 물어보실 거예요. 이 차이는 사실은 어느 정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일단 물질이라고 부르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밀도가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면 밀도가 줄어드는 그런 성분을 우리가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비슷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떤 사과 박스 안에 사과가 3알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사과 박스가 만약 2배로 크다고 하면 그 사과의 밀도는 반이 되겠죠. 그죠? 그 부피, 그러니까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게 밀도일 테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물질의 물질인데요. 물질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는 그 어떤 진공의 성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이 정체가 뭐냐에 대해서는 지금 갑론을박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답을 말하기는 굉장히 힘든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진공 에너지라는 설명인데요. 진공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공 자체가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부피를 2배로 늘렸다고 해서 밀도가 줄어들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이런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밀도는 그대로인데 부피가 커지는 이런 성질이 있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압력은 음의 압력을 가지게 돼요. 이 성질을 잘 따져보면. 그래서 이런 특별한 성질을 가지는 에너지 성분을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놀랍게도 이 성분이 70%에 달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피가 커져도 밀도가 변하지 않는 이런 성분들은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중요해져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에너지 성분들은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밀도가 줄어드는 반면 이 암흑 에너지 성분은 그대로니까 시간이 흘러서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 할수록 점점점 암흑 에너지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초기 우주, 아주 베이비 유니버스에서는 암흑 에너지가 딱히 역할이 없는데 지금 후기 우주, 한참 137억 년 흐르고 나서 지금 현재 우주를 쳐다보면 이 암흑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70%가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 우주에서는 거의 굉장히 작았는데 지금은 그 작은 게 유지가 되니까 현재에 와서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 소스가 돼버리고 이런 그 암흑 에너지가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음의 밀도를 가진다고 했는데 그런 음의 밀도가 있는 성분을 고려해서 우주의 팽창을 잘 생각을 해보면 팽창이 가속적으로 팽창을 하게 돼요. 이런 것을 사실 따지는 거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알면은 이걸 풀어볼 수가 있는데 풀어본 사실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주에 속해 있는 에너지 성분을 잘 살펴본 결과 우리가 아는 부분, 이해하는 부분은 불과 5%에 불과하다는 것이 세 번째 레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 파이를 그리는데요. 아까 파이하고 살짝 다르죠. 파이는 E가 붙어 있는데 진짜 우리 먹는 파이예요. 우주 파이라고 부르는데 우주의 에너지 성분을 표현해주는 그 파이입니다. 그래서 그 파이에서 한 5%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자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유명하게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물리학자가 소위 원자 가설, atomic hypothesis, 원자 가설이라는 거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류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다 망해도 지금 20세기에 우리가 알아낸 과학적 사실 중에 가장 중요한 사실로서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는 1000년이 지나도 남을 것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걸 원자 가설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처참하게 틀렸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죠. 불과 5%가 원자예요. 나머지 95%는 원자가 아닙니다. 나머지 성분 중에 25%는 암흑 물질이라고 그랬고요. 한 70% 정도는 암흑 에너지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알게 된 물리학은 5%에 대한 물리학이었고 나머지 95%에 대한 물리학은
암흑우주연구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연구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주에 대한 어떤 지식 수준도 좀 깜깜하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굉장히 많이 알아낸 것 같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아는 것들은 또 작구나라는 것도 배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포인트가 이제 힉스랑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우주의 시작이 사실은 굉장히 의심스럽고 수상하다라는 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좀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어떤 의미냐? 이 부분이 좀 사실 어려울 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좀 집중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퀴즈의 답하고도 직접 관련이 되니까 조금 이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우리 우주의 모습을 다시 표현해 본 건데, 저 중심에 있는 게 우리, 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을 우주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먼 곳을 쳐다보면 가장 먼 곳이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있는 그 면이겠죠. 아까 요 사진이 찍힌 그 면, 그게 요 둘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둘러싸고 있고, 둘러싸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균질하고 차이가 없다라고 했어요. 어디를 봐도 온도가 똑같고 그 요동은 10만 분의 1에 불과해서 아주 균질하다. 그런데 가만 쳐다보면 우주에서 이때 우주의 나이가, 요 면이 생겼을 때 우주의 나이가 38만 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38만 살 동안에 생긴 우주의 크기는 대략 한 요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 그 작은 점을 시작을 했으면 한 요 정도 커졌다. 그런 마을이 뭐 A라는 점도 있고 B라는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크기가 각 그 시야각으로 표현해 보면 한 2도 정도 됩니다. 우주에서 쳐다봤을 때 한 2도 정도의 차이를 두고 이렇게 생겨 있다는 거죠. 그럼 2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전체 둘러싼 거는 훨씬 크잖아요. 전체 면을 생각을 해보면 4 곱하기 파이에 해당하는 각도를 가시니까 2도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어떤 그 패치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수천 개가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요 38만 살 때 A라는 곳하고 B라는 곳은 만난 적이 없어요. 그죠? 38만 살 동안에 요거밖에 안 커졌는데 이 전체가 이렇게 크니까 A와 B는 그 전에 만난 적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A라는 마을하고 B라는 마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마을은 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두 마을을 방문해 보니까 두 마을이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우주 관측을 해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라는 거죠. 너무 이상한 거죠. 이 문제를 사건의 지평선 문제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인과적으로 영향을 준 적이 없는 다른 부분이 물리적으로 동등하게 생겼다, 똑같이 생겼다.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상해요. 너무너무 이상해요. 얼마나 이상하냐면 제가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길을 걷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냥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처음 본 사람인데 제 아내랑 똑같이 생겼다고 해보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제 아내와 제가 처음 만난 이 분은 분명히 그 전에 만났을 거라고 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돼요. 그죠? 우주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 A 마을하고 B 마을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마을인데 그 두 마을이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는 이상하다. 분명히 뭔가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A 마을과 B 마을을 만난 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방법인데 뭔가 이상하다, 이상한 관측이 있다. 이유가 있겠지? 그럼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게 이론 물리학자들이 하는 거고, 우주의 경우에는 우주가 팽창하는 거가 아까 A 마을과 B 마을이 서로 이게 작게 생겼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전에, 그 전 시기에 훨씬 빠르게 팽창하는 시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A 마을과 B 마을이 실은 어떤 한 곳에서 나온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주가 이렇게 균질하고 A 마을과 B 마을이 만난 적이 없는데도 같은 이유는 실은 그 전에
급격하게 팽창하는 시기가 있어서 실은 A 마을과 B 마을이 같은 마을 출신이더라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물리학자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우주 급팽창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우주가 급팽창하는 시기가 그 우주 배경 복사 시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있었을 것이다. 얼마나 급팽창을 해야 되고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급팽창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현재 관측하고 맞추어 봐서 우리가 그 값들을 대략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주가 뜨거운 시절, 뜨거운 빅뱅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예전에는 그게 우주의 시작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적절하지가 않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인과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고요. 문제가 없는 우주는 어떤 우주냐면 실은 급팽창 시기가 있었고 급팽창한 그 우주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곳들이 한 마을 출신이게 만든 다음에 이 마을이 만들어지는 그 와중에 우주가 뜨거워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재가열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빅뱅은 재가열의 결과물이지 이게 우주의 시작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대 우주론에서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한 연구를 한 페이지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데 그럼 우주가 급팽창을 했다고 하면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좀 최근에 계속 해보니까 2012년에 발견된 그 힉스 입자가 우주 초기 어떻게 생겼는지를 제가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주 초기, 우주가 굉장히 태어나서 얼마 안 된 그 시점에서 힉스 입자는 어떻게 생겼냐? 그걸 따져보려면 에너지가 높은 당시에 에너지가 굉장히 높을 때 힉스 입자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를 알면 되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아까 제가 표준 모형은 그 궁극적으로 어떤 그 에러가 없이 계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토대로 계산을 해본 결과 힉스 입자가 우리가 지금 관찰한 그런 형태라면 초기 우주 때는 급팽창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이론을 힉스 급팽창 이론이라고 부르고 특히 제가 주장하는 것은 힉스가 어떤 그 임계성을 가지고 있는 힉스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들이 맞다면 힉스 입자가 우주를 급팽창시켰고 그 결과로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생각하는 제 이론이에요. 맞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힉스는 표준 모형에서 그 역할을 그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이 이론에서 제가 그 급팽창 이론이 실제 관측하고 맞느냐 봤더니 힉스가 급팽창 이론의 근원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실제로 관측 결과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이라는 것도 제가 알게 됐어요. 이런 거는 굉장히 전율이 느껴지는 건데 그냥 이론이잖아요. 저는 그냥 생각을 했고 이론적으로 계산을 했고 근데 그 결과랑 지금 관측 결과를 맞춰보니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검증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에서는 우주가 그 초기 우주의 급팽창을 일으키고 그 팽창하는 그 과정에서 그 소위 원시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그 밀도 요동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이 작은 블랙홀, 달보다도 훨씬 작은 그런 어떤 종류의 블랙홀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것들이 맞다면 이 원시 블랙홀이 암흑 물질을 상당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요거는 여기 제가 제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 2명이랑 같이 한 연구인데 좀 자랑도 할 겸 학생들 사진도 보여드려요. 제 연구실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네, 맛있는 것도 가끔 자주 먹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먹고는 있어요. 네. 자, 그래서 2부가 끝났고 이제 3부는 이제 몇 개 이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끝내는 말을 좀 보태볼게요. 이제 제가 여러 군데 사실은 발표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류가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몇 번의 혁명을 거치면서 우리의 그 현실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1세기 버전으로 코페르니쿠스 혁명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잘 보면 빨간 줄이 살짝 있어가지고 인류가 여기 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인류가 여기 살고 있다. 자, 인류가 우리가 어릴 때는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중심이고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돼. 그렇죠? 철이 들고 커가면은 나는 우리 사회의 일원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인류의 한 명으로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도 배우게 돼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는 일원이고 그 일원으로서의 나의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다. 그런 걸 깨닫게 되죠. 코페르니쿠스 혁명의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인류가 우주의 중심의 지구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을 태양계 일원으로 바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는 태양계 일원이고 그 태양계에 있는 많은 행성들 중에 하나인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는 것이 인류이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가 우주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우리 태양계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 우리 은하를 밀키웨이 혹은 은하수 은하라고 부르는데 은하수에 있는 한 1000억 개 정도 되는 별들, 1000억 개에서 더 많은 별들 중에 하나인 별에 속해 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 은하가 그럼 우주 중심이냐? 그렇지 않고 또 우주에는 한 1000억 개 이상 되는 은하들이 존재하고 우리 은하는 그 중에 하나다. 그 은하에 속해 있구나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인류가 있던 지점이 우주의 중심에서부터 점점 변방으로 밀려나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위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실은 인류는 우주를 대표하는 물질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주를 대표하는 물질은 오히려 암흑 물질이 훨씬 많고요. 우리를 만들어주는 원자로 되어 있는 물질은 불과 5%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위치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우주의 어떤 대표 선수는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났느냐? 그렇진 않고 우리 인류가 중심은 아니죠. 중심이 아니지만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우리가 못났으면 그런 것도 깨닫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그런 걸 깨달았고요. 그러면서 그런 위치를 자기가 이해하면서 우주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인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류가 함께 모여서 국제적인 공동 연구를 하고 모든 나라들이 돈을 십시일반 못해가지고 큰 실험을 하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게 지금 현재 인류인 것 같아요. 인류인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모두 다 굉장히 고생하신 이 연사분께 박수를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앉아서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아유 참 지금 굉장히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열강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같이 우리가 대면으로 만나가지고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도 조금씩 좋아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일단 퀴즈는 조금 이따가 뭐 보여주셔도 될 것 같고요. 먼저 간단하게 좀 여기 간단하게가 아니라 질문이 긴 질문인가요? 예,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시간 관계상 뭐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저도 이게 어떤 질문을 드리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는데 교수님이 입으신 후드티는 연세대 티셔츠인가요? 뭐 이런 질문인데 뭐 그런 거에 대한 답은 예, 실은 제가 안에 표준 무용 티를 입고 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할 수 없이 후드를 입었어요. 죄송해요. 예, 지금 쭉 이렇게 하신 것 중에 혹시 뭐 양자 얽힘 현상이 이게 인탱글먼트를 얘기하는 거겠죠? 인탱글먼트 말씀이시죠? 그게 우주의 급팽창 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뭐 이제 이런 질문인데 제가 이거를 양자 인탱글먼트가 균질한 우주를 만들 수 있는데 사용이 되나? 뭐 이런 질문일까요? 이게 잘 모르겠네요. 지금 급팽창에서는 실제로 시공간 자체를 이렇게 팽창을 시키는 거고요. 거기서 양자 인탱글먼트하고는 좀 구분해서 연구자들은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직접 그 어떤 그 우주 균질한 이유를 그 인탱글먼트에서 찾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물질이 5%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저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여태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연구했는데 뭐 좀 겸손하게 생각이 들고 겸손한 네. 마음이 좀 이렇게 들 수 네, 있는 네. 것 같아요. 참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고 알아봐야 될 것들이 참 많구나 이런 네, 네. 생각이 들었는데요. 질문 중에 이 암흑물질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4대 힘이 있죠. 뭐 네네. 강력, 양력, 중력 이런 것과 네. 상호작용을 하나요? 뭐 이런 질문인데요. 어떻게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진짜 좋은 질문이고 암흑물질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지만 이 암흑물질이 대체 뭐냐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 아주 좋은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몇 가지 그 후보들은 우리가 많이 만들어냈지만 실험적으로 검증된 후보는 현재는 지금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 이 암흑물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하고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학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모델에 따라서 다른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상호작용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암흑물질이 애초에 어떤 성질을 가져야만 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째, 절대 빛을 내면 안 돼요. 빛을 낸다면 이렇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보다 5배나 많은데 그것들이 빛을 낸다면 우리가 모를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빛을 내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안정해야 돼요. 안정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뭔가 붕괴를 하면서 또 다른 신호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우주에서 구조를 만들어 가거나 이런 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정해야 돼요. 그래서 빛과 상호작용도 하지 않고 동시에 안정하고 이런 성질을 가지는 어떤 물질이다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 외에 약한 상호작용을 하느냐, 그것도 잘 모르고요. 강한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그렇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중력적으로는 상호작용을 합니다. 중력은 모든 그 에너지하고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고요. 그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도 많은데 사실 모르는 게 훨씬 많아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알아야 될 게 많은.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뭐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이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쟁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어떤 또 교수님들은 암흑 에너지가 이제 뭐 없다라는 주장도 하셨는데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뭐 이제 이런. 네, 실은 뭐 암흑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고, 그런 방법들 중에 어떤 방법은 좀 문제가 있는 수도 있고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연구로 보여주신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암흑 에너지의 증거라고 불렀던 뭐 A라는 증거는 이게 좀 약하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암흑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한 관측적인 에비던스들이 사실은 독립적인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질문하신 분이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제가 질문 지금 너무 질문이 많이 나와서 혹시 이 질문을 나중에 모아서 게시판으로 만들 수 있나요? 게시판으로 일단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시간이 너무 지금 많이 지나서 일단은 이 질문을 다 이렇게 못 드리는 점 먼저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 질문은 조금 제가 하고 싶어요. 그 이창주님이 하신 질문인데, 교수님께서는 혼자 공부하고 상상할 시간이 많으실 텐데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또 말을 잘하는 게 이론 물리학자에게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아마 이론 물리학자가 하고 싶으신 건지 혹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신 건지. 일단 뭐 큰 칭찬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리고요. 뭐 제가 말을 잘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이론 물리학자뿐만 아니라 물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을 좀 그 체계적으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은 좀 훈련을 받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막 중구난방식으로 연구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예, 그렇죠. 항상 그 물리학자들이 논문을 쓰면서 논리적으로 정말 기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전달하는 것들이 연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일단 우리가 뭐 대략 이렇게 한번 들어봤는데요. 두 번째 어떤 퀴즈였죠. 왜 이렇게 우리가 균질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뭐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힌트 할까요? 네. 뭐 한번 말씀해 주시자면 네. 어떻게 할까요? 아까 그 A 마을과 B 마을이 실은 한 마을 출신이다라는 게 중요한 답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어떤 이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확 갑자기 그렇죠. 막 이렇게 네. 막 이렇게 네. 뭔가 이렇게 또 제가 최근에 그게 힉스가 그런 역할을 했을 수 있다 이런 뭔가 말씀을 갑자기 딱 이렇게 팽창하는 것 같은 어떤 이런 이론, 뭔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학 용어로도 쓰이죠. 아, 네. 하여튼 뭐 굉장히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일단 지금 퀴즈 두 가지 나가고 있는데요. 퀴즈 1번과 2번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아래 링크로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여 분 정도 이렇게 저희가 뽑아서 기념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단은 잠깐만 고객 그렇죠. 요 고객 만족도 조사도 이제 여러분들이 링크로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에코백 보내드리고요. 저도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하십시오. 저 만족 얼마나 항상 만족 저도 그럼 하겠습니다. 저도 그럼 해서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꼭 보내주시고 근데 상품이 지금 제작 중이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약간만 인내를 갖고 기다려주시면 반드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품 받으실 분들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연락을 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강연을 마치기 전에 여기 아마 또 고등학생들이나 뭐 중학생분들, 학생분들도 뭔가 이제 과학에 관심을 갖고 혹은 또 물리학에 관심을 갖는 그런 학생분들도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또 한마디 조언을 좀 해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것보다 과학자가 되는 거는 호기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기가 알고 싶은 그 호기심을 해결하는 거에 포기하지 않는 끈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과학자뿐만 아니라 뭐 그냥 살아가는데도 뭔가를 하고 싶고 그것을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일반적으로 도움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생각들을 뭔가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고등학생이나 뭐 이렇게 중학생분들뿐만 아니라 아마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진짜 다양한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마지막으로 뭐 마무리로 하고 싶은 말씀하시면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정말 장시간 우리 강연을 해주신 박성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우리 이 상황이 좋아져서 대면으로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중 강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